나는 절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요양원의 진짜 모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후 겪게 되는 변화는 상상 이상입니다. 건강했던 분들도 급격히 쇠약해지고 밝았던 분들도 우울해지며 독립적이었던 분들도 의존적으로 변해갑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요양원이 왜 가지 말아야 할 곳인지 그리고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요양원의 아침은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복도에 형광등이 켜지고 간호조무사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세요. 기저귀 갈아야 해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이불이 거쳐집니다. 평생 남에게 속옷 한 번 보인 적 없던 분들이 낯선 사람 앞에서 하반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기저귀를 차는 것도 모자라 그것을 남이 갈아주는 굴욕을 내일 아침 겪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납니다. 그러다 무뎌집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6시 30분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혼자 걸을 수 있어도 휠체어에 태워집니다. 인력이 부족하니 한꺼번에 여러 명을 이동시켜야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걷고 싶다고 말해도 위험해요, 넘어지면 큰일 나요 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긴 테이블에 10명이 나란히 앉습니다. 평생 자신만의 식탁에서 가족과 대화하며 밥을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죄수들처럼 줄지어 앉아 말없이 숟가락을 듭니다. 옆 사람이 흘린 국물이 내 앞으로 흘러와도 건너편 사람이 입에 든 음식을 흘려도 그냥 참아야 합니다. 밥은 미지근합니다. 200명분을 한꺼번에 만들어 배식하다 보니 맨 마지막 사람이 받을 때쯤이면 식어 있습니다. 반찬은 짜고 퍽퍽합니다. 노인들 건강을 생각해서라기보다는 대량 조리하면서 간을 정확히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빨리 드세요. 다른 분들 기다려요. 천천히 씹어 먹고 싶어도 재촉을 받습니다. 20분 안에 식사를 마쳐야 다음 순서가 돌아갑니다. 체앉아 없던 사람도 여기서는 자주 체합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콜벨을 누르면 잠깐만요 라는 대답이 들립니다.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참다 못해 다시 누르면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다른 분 도와드리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결국 참지 못하고 그만. 평생 실수한 적 없던 일을 70평생에 처음 겪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것이 점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목욕은 일주일에 2번입니다. 그것도 기계식 목욕 의자에 앉아서 샤워기로 물을 끼얹는 수준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때를 밀고 싶어도 시간이 없습니다. 한 사람당 15분 그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머리는 더 비참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미용 봉사자가 와서 일괄적으로 짧게 자릅니다. 평생 긴 머리를 고수하던 분도 특별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던 분도 모두 똑같은 단발머리가 됩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이게 나인가 싶습니다. 옷도 마음대로 고를 수 없습니다. 세탁이 편한 면 소재 트레이닝복이 기본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면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말끔하게 차려입고 사시던 분들이 헐렁한 운동복 차림으로 자식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후 2시 단체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자, 모두 강당으로 모이세요.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합니다. 안 가면 사회성이 떨어진다. 치매 위험이 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유치원생처럼 동요를 따라 부르고 색종이를 접고 공을 던지고 받습니다. 평생 회사를 경영하던 사람도 교수로 일하던 사람도 예술가였던 사람도 모두 똑같이 퐁당퐁당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저녁 6시 또 식사입니다. 아침과 똑같은 풍경, 똑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밥맛이 없어도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식사 거부로 기록되고 가족에게 연락이 갑니다. 저녁 8시 소등 준비입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한 줌의 약을 물과 함께 삼킵니다. 밤 9시 형광등이 꺼집니다. 아직 잠이 안 오는데 무조건 누워 있어야 합니다. 옆 침대에서는 코 고는 소리, 건너편에서는 신음소리, 저 끝에서는 헛소리가 들립니다. 귀마개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갑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1년 내내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달력을 보지 않으면 오늘이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모릅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모릅니다. 창밖을 보지 않으면 날씨도 모릅니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존재감도 함께 사라져갑니다. 입소 첫 주, 자식들은 매일 옵니다. 미안해하고 걱정하고 자주 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엄마, 일주일에 3번은 올게요. 토요일마다 꼭 올게요. 두 번째 주, 일주일에 2번 옵니다. 엄마, 이번 주는 회사 일이 좀 많아서. 세 번째 주, 일주일에 1번 옵니다. 한 달째, 2주에 1번으로 줄어듭니다.
다음 주말에 올게요. 이번 주는 애들 학원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자식의 말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다음 주말 전화가 옵니다. 엄마,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 주에 꼭 갈게요. 면회의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하루하루 지웁니다. 그날이 가까워지면 미리 준비합니다. 제일 깨끗한 옷을 골라놓고 머리도 빗어놓고 복도 끝 로비에 앉아 기다립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주차장을 계속 쳐다봅니다. 차 한 대가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우리 아들 차인가? 우리 딸인가? 하지만 다른 사람 가족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겁니다. 연결음이 길게 울립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오는 거지? 답장이 없습니다. 저녁때가 되어서야 전화가 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깜빡했어. 다음 주에 꼭 갈게. 깜빡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엄마는 이제 깜빡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희망이 생깁니다. 명절에는 오겠지. 설날인데 추석인데 안 올 수가 있나. 새 옷을 입고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다른 어르신들 가족이 하나둘 옵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닙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됩니다. 전화를 합니다. 명절인데 언제 와? 엄마, 처가 먼저 가야 해서 못 갈 것 같아. 명절 다음 주에 갈게. 명절 다음 주에도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오지 않습니다. 전화하면 요즘 진짜 바빠 라는 말만 반복됩니다. 바쁜 건 압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한 달에 한 번 겨우 얼굴을 봅니다. 30분 정도 머물다 갑니다. 엄마 건강하지? 밥은 잘 먹고? 여기 직원들 잘해줘? 형식적인 질문만 합니다.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못합니다. 밤에 잠이 안 와. 밥맛이 없어. 너무 외로워. 집에 가고 싶어. 이런 말을 하면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참습니다. 다 좋아. 걱정 마 라고 말합니다. 손주들은 더 멀어집니다. 처음 몇 번은 따라옵니다. 하지만 요양원 냄새를 싫어합니다. 소독약 냄새, 노인 냄새, 병원 냄새가 섞인 그 특유의 냄새 말입니다. 할머니, 여기 냄새 나요. 손주의 솔직한 말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 뒤로 손주들은 차 안에서 기다립니다. 잠깐 얼굴만 보여주고 다시 차로 갑니다. 할머니, 저 심심해요. 빨리 가요. 생일날 케이크를 들고 옵니다. 초를 켜고 생신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사진을 몇 장 찍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두고 갑니다. 엄마, 직원분들이랑 나눠 드세요. 우리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케이크는 다음 날까지 냉장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큽니다. 결국 다른 어르신들과 나눠 먹습니다. 생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내 생일 케이크를 나눠 먹는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손주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전화로 듣습니다. 엄마, 우리 민수 서울대 붙었어. 기쁩니다. 축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입학식에는 갈 수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봅니다. 딸이 승진했습니다. 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축하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대받지 못합니다. 엄마는 거기 계셔야 하잖아. 외출 허가받기도 복잡하고. 가족 단톡방에서는 매일 대화가 오갑니다. 손주 사진, 여행 사진, 맛집 사진이 올라옵니다. 보기만 합니다. 댓글을 달면 엄마 카톡 실수하셨나봐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댓글을 안 답니다. 명절 가족 사진을 찍을 때 빠집니다. 엄마는 요양원에 계시니까 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제외됩니다. SNS에 올라온 가족 사진에 나만 없습니다. 가족이지만 이미 가족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전화기를 쳐다봅니다. 울리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울리지 않습니다. 먼저 전화하면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라는 말만 듣습니다. 그 나중에는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어르신 가족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함께 걷습니다. 부럽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저렇게 왔으면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렇게 버림받으려고 그렇게 희생했나? 답이 없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입니다. 입소 전 지팡이만 짚으면 동네 한 바퀴 도는 건 문제없었습니다. 시장도 가고 은행도 가고 친구 집도 다녔습니다. 몸은 좀 불편해도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입소 한 달 후 복도를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왜일까요?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시간 되면 불러줍니다. 화장실은 기저귀로 해결합니다. 청소도 빨래도 다 해줍니다. 집에 있을 때는 밥하러 부엌 가고 빨래하러 베란다 가고 청소하러 이 방 저 방 돌아다녔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침대와 휠체어가 전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휠체어에 앉고 식당 갔다가 돌아와 침대에 눕습니다. 점심때 다시 휠체어에 앉고 식당 갔다가 돌아와 침대에 눕습니다. 걷고 싶다고 하면 위험해요 라고 합니다. 혼자 화장실 가겠다고 하면 넘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합니다. 설거지라도 돕겠다고 하면 그냥 쉬세요. 우리가 할게요. 라고 합니다. 2달 후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일어서려고 하면 휘청거립니다.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이 이제는 힘듭니다. 근육이 빠진 것입니다. 쓰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3달 후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해집니다. 화장실 가는 5m도 혼자 못 갑니다. 어르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기저귀에 해결합니다. 식사도 문제입니다. 맛이 없으니 먹기 싫습니다. 억지로 떠넣지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 공기 뚝딱 비우던 사람이 이제는 반 공기도 못 먹습니다. 어르신, 다 드셔야죠. 안 드시면 약 못 드세요. 협박처럼 들립니다. 그래도 못 먹습니다. 입맛이 없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체중이 빠집니다. 한 달에 2kg씩 빠집니다. 옷이 헐렁해집니다. 거울을 보면 해골 같은 얼굴이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랐나 싶습니다. 영양실조가 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고 싶습니다.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더 움직이지 않게 되고 더 쇠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햇볕을 못 쬐입니다. 바깥 공기를 못 마십니다. 창문은 안전을 이유로 조금만 열립니다. 환기는 되지만 신선한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실 수 없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집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집니다.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라고 하고 더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머리도 나빠집니다. 매일 똑같은 일과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대화, 새로운 자극이 없습니다. TV는 하루 종일 같은 프로그램만 틉니다. 트로트 노래 방송, 아침 드라마, 재방송 예능. 날짜 감각이 사라집니다. 오늘이 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모릅니다. 며칠 전 일도 기억 못합니다. 어제 점심에 뭐 먹었어요? 물으면 대답 못합니다. 이름도 잊어버립니다. 옆 침대 어르신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봤는데도 말입니다. 손주 이름도 헷갈립니다. 큰 손주가 민수였나 민준이었나. 자식들이 면회 오면 더 확실히 느낍니다. 예전에는 자식 친구 이름까지 다 기억했는데 이제는 자식 이름도 바로 안 나옵니다. 저기 너 이름이? 자식이 놀랍니다. 엄마, 나 철수야. 큰아들, 잊어버리셨어?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난 것뿐입니다. 하지만 자식 눈에는 엄마가 치매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옆 사람 코 고는 소리, 신음소리, 화장실 가는 소리, 간호사들이 순찰 도는 소리, 형광등 불빛이 복도에서 새어 들어옵니다. 수면제를 달라고 합니다. 어르신, 약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해요. 며칠을 애원해서 겨우 받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은 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합니다. 하루 종일 멍텐 상태로 보냅니다. 변비가 생깁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장운동이 안 됩니다.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갑니다. 배가 아픕니다. 변비약을 먹으면 설사가 납니다. 기저귀에 설사를 합니다. 욕창이 생깁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니 엉덩이, 등, 뒤꿈치에 상처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빨갛게 되더니 점점 까지고 곰고 악취가 납니다. 아픕니다.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픕니다. 폐렴에 걸립니다. 누워만 있으니 가래가 끓습니다. 기침을 해도 가래가 안 나옵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열이 납니다. 병원에 실려갑니다. 입원합니다. 링거를 맞습니다. 나아지면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또 폐렴에 걸립니다. 또 병원에 갑니다. 이렇게 반복됩니다. 6개월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걷던 사람은 눕게 되고 말하던 사람은 침묵하게 되고 웃던 사람은 표정이 없어집니다. 건강해지려고 온 곳에서 오히려 더 빨리 죽어갑니다. 요양원 비용은 장난이 아닙니다. 중급 수준 시설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합니다. 1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좀 더 괜찮은 곳은 월 350만 원, 1년에 4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국민연금 받아봐야 6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도 90만 원입니다. 16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자식들이 내거나 평생 모은 돈을 까먹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평생 아껴 모은 돈 2억이 있다고 칩시다. 요양원에서 5년만 지내면 1억 8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돈이 몇 년 만에 바닥납니다. 집을 팝니다. 엄마 집 팔아서 요양원 비용 내고 나중에 안 쓰면 다시 드릴게요. 자식 말을 믿고 집을 팝니다. 평생 살던 집, 추억이 깃든 집을 떠납니다. 하지만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돈은 요양원 비용으로 다 나갑니다. 나중에는 자식들 생활비, 손주 학원비로도 쓰입니다. 엄마 급한데 좀 쓸게. 나중에 갚을게.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형님이 더 내야죠. 소득이 높잖아요. 아니 똑같이 반반 내야지. 왜 나만 더 내? 서로 더 내기 싫어합니다. 전화로 다툽니다. 문자로 싸웁니다. 명절에 만나면 냉랭합니다. 평생 우에 있던 형제가 요양원 비용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내가 더 많이 냈으니까
나중에 유산 더 받을 거야. 말도 안 돼. 똑같이 나눠야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식들도 힘듭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데 요양원 비용으로 80만 원씩 냅니다. 3분의 1이 나갑니다. 자기 노후 준비는 언감생심입니다. 여보, 우리도 나중에 요양원 가려면 돈 모아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모아? 부모님 비용 내는 것도 빠듯한데 부부 싸움이 잦아집니다. 손주 학원비를 줄입니다. 미안하지만 피아노 학원은 끊어야겠어. 할머니 요양원 비용 때문에 손주가 삐집니다. 왜 내 학원을 끊어? 싫어. 가족 여행도 못 갑니다. 올해는 여행 안 가. 할아버지 요양원비 내야 해. 예전에는 해마다 가족 여행을 갔는데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식비를 줄입니다. 외식을 줄입니다. 문화생활을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아껴서 요양원 비용을 냅니다.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합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혼자 생활이 가능하면 받기 어렵습니다. 인지 테스트를 합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100에서 7을 빼면? 일부러 틀리게 대답합니다. 치매인 척합니다. 등급을 받으려고 멀쩡한 사람이 바보인 척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4등급을 받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지원받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본인 부담금 180만 원은 여전히 내야 합니다. 가족들이 불만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내는데 제대로 돌봐주기는 하나. 면회를 가면 실망합니다. 밥은 맛없고 방은 좁고 프로그램은 형식적입니다. 이게 250만 원짜리 서비스야. 돈이 아깝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서 모실 수도 없고 더 싼 곳은 더 열악하니까요. 한 달에 2번 미용 봉사 온다고 5만 원, 물리치료 한다고 10만 원, 특식 나온다고 3만 원, 외출 동행 서비스 15만 원, 별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1년에 한 번 시설 개선비라고 50만 원 더 냅니다. 정부 지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면 그럼 다른 곳 알아보세요 라고 합니다. 요양원 측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르신이 넘어져서 응급실 갔어요. 병원비가 나옵니다. 이번엔 폐렴이에요. 또 병원비가 나옵니다. 병원비는 별도입니다. 5년을 버팁니다. 2억 있던 돈이 5천만 원 남았습니다. 자식들도 지쳤습니다. 엄마, 좀 덜 비싼 곳으로 옮기면 안 될까요? 더 싼 곳으로 옮깁니다. 시설은 더 열악합니다. 방은 더 좁습니다. 직원은 더 불친절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결국 생각합니다. 이럴 거면 건강할 때 여행이라도 더 다닐 걸, 맛있는 것도 더 먹을 걸, 왜 이렇게 아껴 살았나.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요양원밖에 답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요양 서비스입니다. 자기 집에서 살면서 필요한 도움만 받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루 4시간씩 와서 식사 준비, 청소, 목욕을 도와줍니다. 집에서 사니 익숙합니다. 내 침대에서 자고, 내 화장실 쓰고, 내 거실에서 TV 봅니다. 보고 싶을 때 밖에 나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정부가 비용을 대부분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입니다. 요양원 비용의 5분의 1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합니다. 이웃과 관계도 유지됩니다. 아래층 아줌마가 반찬을 갖다 줍니다. 옆집 할머니와 현관 앞에서 수다 떱니다. 단골 슈퍼 아저씨가 안부를 묻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간 보호센터입니다. 낮에만 센터에 가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전 9시에 차량이 집으로 옵니다. 센터로 가서 점심 먹고 프로그램 참여하고 오후 4시에 다시 집으로 옵니다. 센터에서는 친구를 사귀입니다.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웃고 노래하고 운동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보냅니다. 손주도 만나고 자식과도 대화합니다. 가족도 편합니다. 낮에는 직장 다니고 저녁에만 부모님 챙기면 됩니다. 24시간 돌볼 필요가 없으니 부담이 덜합니다. 주말에는 함께 외출도 하고 외식도 합니다. 세 번째, 가족 간 돌봄 분담입니다. 형제 자매가 일주일씩 번갈아 모십니다. 큰아들 집 한 주, 작은아들 집 한 주, 딸 집 한 주 이렇게 돌아가며 지냅니다. 한 사람에게 부담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은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 부모님도 자식들을 골고루 만나니 좋습니다. 손주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형제들이 합의해야 하고 각자 집에 여분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실버타운입니다. 요양원과는 다릅니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시설입니다. 각자 방이 있고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개인용입니다. 공용 식당에서 식사할 수도 있고 방에서 직접 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있어서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또래가 모여 사니 외롭지 않습니다. 취미 활동, 운동 프로그램, 문화 활동이 다양합니다. 도서관, 수영장, 헬스장, 당구장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초기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수억 원입니다. 하지만 집을 팔아서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망 후 상속도 가능합니다. 요양원처럼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남습니다. 5번째,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근력을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계속하면 요양원 갈 일이 없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일주일에 3번 스쿼트 하기, 계단 오르기. 이것만 해도 근력이 유지됩니다. 넘어지지 않고 혼자 생활할 수 있습니다. 두뇌 활동도 중요합니다. 책 읽고, 퍼즐 풀고, 새로운 것 배우고, 사람들과 대화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자식들과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나는 요양원 가기 싫다. 집에서 살고 싶다. 제가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미리 비용도 계산해 봅니다. 제가 요양이 한 달에 얼마, 주간 보호센터가 얼마, 요양원이 얼마.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요양원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전혀 없을 때 그때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요양원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양원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존엄성을 잃고 가족과 멀어지고 건강이 악화되고 돈만 축나는 곳. 그것이 요양원의 현실입니다. 물론 모든 요양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은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요양원이라도 집보다는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권입니다.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가 요양, 주간 보호센터, 가족 돌봄, 실버타운,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운동하고 사회활동하고 두뇌 활동하면 요양원 갈 일이 없습니다. 자식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집에서 모시는 것, 자주 방문하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돈 아끼려고 요양원 보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듭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습니다. 가족의 사랑, 부모의 존엄, 마지막 행복.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선택입니다. 요양원이 정답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으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운동 시작하십시오. 자식들과 대화하십시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존엄한 노후가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식 안테나였습니다.